1978년 3월 김정호는 19살의 나이로 논산훈련소 정문을 통과했다. 삭발을 마치고 군복을 받아 입은 그는 더 이상 김정호가 아니었다. 78-1만 2345, 그가 앞으로 2년간 불릴 이름이었다. 첫날 배정받은 내무반은 3소대 7분대였다. 철제 2단 침상 20개가 정렬된 긴 건물. 회색 바닥 위에 군용 담요가 완벽한 직각으로 접혀져 있었다. 정호는 왼쪽에서 세 번째 아래쪽 침상을 배정받았다. 위쪽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박상진이라는 동기가 자리했다. 내무반 한가운데 자리한 연탄 난로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3월의 논산은 여전히 쌀쌀했고 난로 주변으로 몇 명의 선임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훈련소 8주는 혹독했다. 새벽 5시 30분 기상, 완벽한 침구 정리, 하루 종일 이어지는 훈련과 교육. 하지만 정호는 점차 적응해갔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5분 침구 정리도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였다. 춘천의 보병사단 자대에서 진짜 군대 생활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내무반은 26명이 한방에서 생활했다. 정호보다 한 달 먼저 입대한 이철수가 옆 침상이었다. 철수는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를 다니다 입대했다. 둘은 금세 친해졌다. 하루는 새벽 6시 기상나팔과 함께 시작되었다. 정확히 10분 안에 침구 정리를 완료해야 했다. 선임 병장인 최상훈이 매일 아침 검사했는데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았다. 개인 정비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내무반 구석의 빨래판에서 찬물에 비누를 문지르며 빨래를 했다. 겨울철에는 손이 갈라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빤 빨래는 연탄 난로 주변에서 말렸다. 연탄 난로는 내무반의 심장이었다. 추운 겨울날이면 모든 병사들이 난로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제대 후 계획이 오갔다. 정호와 철수는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무반에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농사짓는 집 아들 김동수, 공무원 아버지를 둔 박영수, 가난한 집 출신 정재환. 전라도 출신 박상진은 성격이 밝아 분위기 메이커였다. 모두 다른 배경이었지만 똑같은 군복을 입은 병사였다. 저녁 8시 소등 후 진짜 휴식 시간이 시작되었다. 선임들의 작은 라디오에서 밤 9시 가요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픈 사연, 패튀김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어둠 속을 채웠다. 정호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고향을 그리워했다.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논두렁길, 입대 전 좋아했던 동네 여학생 미순이가 떠올랐다. 정호야, 넌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철수가 어느 날 밤 속삭였다. 정호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집에 농사를 도울지 서울로 나갈지 확실하지 않았다. 내무반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계절의 변화였다. 봄이 오면 연탄 난로를 치우고 창문을 열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26명이 더위를 견뎠다. 가을이면 다시 연탄을 날라와 난로를 설치했다. 겨울은 가장 힘든 계절이었다. 난로 하나로는 부족해서 발끝이 차가웠다. 1979년 봄, 정호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가 왔다. 긴급 휴가로 고향에 다녀온 사이 동기들이 그의 목까지 도맡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한 가족 아니야라는 철수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1980년 봄, 정호는 상병이 되었다. 이제 후임들이 들어왔다. 정호는 1년 전 최상훈 병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후임들을 가르쳤다. 침구 정리, 빨래법, 군생활 요령을 전수해 주었다. 군대는 학교야.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곳이지라고 말해주곤 했다. 내무반 생활을 통해 정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부잣집 아들도, 가난한 집 아들도, 도시 출신도, 시골 출신도 있었다. 하지만 내무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군복을 입은 병사였다. 출신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했다. 그럴 때 정호는 비록 자신은 집이 멀어서 외박을 못 갔지만 다른 동기들의 가족들이 자신의 가족처럼 느껴졌다. 특히 상진이 어머니가 보내주신 전라도식 김치는 일품이었다.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는 그 김치를 먹으면 모든 병사들이 감탄했다. 상진이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워하며 고향 음식 자랑을 늘어놓았다. 철순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서울식 반찬들도 인기가 좋았다.
깔끔하고 정갈한 맛이 도시의 세련됨을 보여주었다. 내무반에는 묘한 위계질서가 있었다. 선임과 후임의 관계는 엄격했지만 동시에 끈끈한 정이 있었다. 선임들은 후임들에게 엄하게 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다. 후임들이 실수를 하면 대신 책임을 지기도 했다. 정호보다 6개월 먼저 입대한 최상훈 병장은 겉으로는 무서웠지만 내심으로는 후임들을 챙기는 사람이었다. 정호가 처음 자대에 왔을 때 침구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곤란해하자 밤늦게 몰래 도와준 사람도 최 병장이었다. 그는 또한 정호에게 군생활의 요령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군대는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곳이야. 서로 도와야 해.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하고. 최 병장이 어느 날 정호에게 한 말이었다. 그 말이 정호에게는 군대 생활의 진리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내무반에서는 모든 것을 함께 했다. 기쁨도 슬픔도 고생도 즐거움도 모두 함께 나눴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모든 사람이 도왔고 누군가 기뻐하면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다. 1979년 봄 정호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다. 집에서 급한 소식이 왔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보였다. 정호는 긴급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달려갔다.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다. 다행히 며칠 후 위기를 넘기셨지만 정호가 부재한 사이 내무반 동기들이 그의 목까지 도맡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한 가족 아니야? 당연한 거지. 철수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정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혈연은 아니지만 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정호는 내무반 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79년 가을이 되자 정호는 일병이 되었다. 이제 후임들이 들어왔다. 정호보다 어린 새내기들이 자신이 1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낯설어하며 내무반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자신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후임들에게 침구 정리를 가르쳐주고 빨래하는 법을 알려주고 군생활의 요령들을 전수해주는 자신을 발견했다. 1년 전 최 병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정호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후임들이 실수할 때마다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군대는 학교야.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곳이지. 정호는 후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곤 했다. 실제로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다. 규칙적인 생활, 정리정돈,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웠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정호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도 내무반 생활 덕분이었다. 내무반 생활을 통해 정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부잣집 아들도 있었고 가난한 집 아들도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다. 도시 출신도 있었고 시골 출신도 있었다. 하지만 내무반 안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군복을 입은 병사였다. 출신이나 배경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이 중요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정호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처음에는 사투리를 쓰는 전라도 출신 상진이가 낯설었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순수하고 정직한 성격을 알게 되었다. 서울 출신 철수는 처음에는 도시 물이 든 것 같아 거리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의리 있는 친구였다. 가난한 집 출신인 재환이는 비록 돈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1980년 봄이 되자 정호는 상병이 되었다. 이제 제대까지 1년 남은 상황이었다. 내무반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져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제대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제대를 앞두고 정호는 많은 고민을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도시로 나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철수는 학교로 돌아간다고 했고 상진이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 각자의 선택이 있었고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정호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무렵 내무반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 함께 입대한 동기 중 한 명인 박영수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다. 급성 맹장염이었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동기들은 모두 걱정했고 교대로 병원을 찾아가 돌봐주었다. 정호도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에 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영수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동기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영수의 말에 정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영수가 회복되어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동기들이 환영했다.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다. 이들과의 인연이 단순히 2년간의 군 복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에 걸쳐 이어질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말이다. 1980년 여름, 내무반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오래된 연탄 난로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다. 2년 동안 내무반의 중심이었던 그 난로가 사라지는 것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 새 난로는 더 효율적이고 깨끗했지만 정호에게는 옛 난로에 대한 추억이 더 소중했다. 그 주변에서 나눈 수많은 대화들,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이 모두 그 난로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자 정호는 병장이 되었다. 이제 내무반에서 가장 선임급이 되었다. 후임들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 역할에 익숙해졌다. 후임들이 어려워할 때 도와주고 실수할 때 감싸주고 때로는 엄하게 지도하기도 했다. 2년 전 최상훈 선임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정호야, 이제 내가 내무반을 이끌어야 해. 후임들을 잘 챙겨줘. 최상훈 선임이 제대를 앞두고 정호에게 한 말이었다. 최 선임은 정호에게 내무반 관리의 요령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병사들이 화합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후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정호에게는 소중한 교훈이었다. 1981년 겨울, 정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내무반에 도둑이 든 것이었다. 누군가의 용돈이 사라진 것이다. 모든 병사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내무반의 화목한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정호는 병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며칠 동안 조사를 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후임병이 정호를 몰래 찾아왔다. 자신이 실수로 그 돈을 가져갔다고 고백했다. 가족에게 보낼 돈이 부족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었다. 정호는 그 후임을 심하게 꾸짖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의 용돈에서 해당 금액을 보태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 후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내무반의 분위기도 다시 회복되었다. 그때 정호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순히 권위로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1981년 2월 드디어 정호의 제대일이 다가왔다. 2년 8개월간 함께 생활한 내무반을 떠날 생각을 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 밤 정호는 잠들기 전에 내무반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철제 침상들, 가운데 있는 연탄 난로, 벽에 붙은 생활 수칙들, 한쪽 구석에 빨래판과 비누.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그날 밤 후임들이 몰래 정호를 위한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PX에서 산 과자와 음료수로 소박한 파티를 했다. 모든 병사들이 돌아가며 정호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들으며 정호는 목이 메었다. 자신이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그보다 기쁜 일은 없었다. 제대하는 날 아침 동기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다. 철수도, 상진이도, 영수도 모두 있었다. 최상훈 선임은 이미 몇 개월 전에 제대했지만 특별히 부대까지 와서 정호를 배웅해 주었다. 그는 정고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주었다. 작은 수첩이었는데 안에는 내무반 동기들과 선후임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잊지 말고 연락하며 지내자. 우리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최 선임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정호는 민간인이 되었다. 2년 8개월 동안 입었던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니 어색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호는 지난 군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제대 후 정호는 고민 끝에 서울로 올라가서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하지만 내무반에서 배운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책임감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무반에서 익힌 협동심과 배려심이 빛을 발했다. 팀워크가 중요한 건설 현장에서 정호의 이런 자질들은 높이 평가받았다. 가끔 정호는 내무반 동기들과 만났다. 철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상진이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결혼도 했다. 영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만날 때마다 내무반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다. 그때가 참 좋았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다. 당시에는 힘들고 지겨웠던 군 생활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 특히 내무반에서 함께 보낸 밤들, 연탄 난로 주변에서 나눈 대화들은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1990년대가 되어 정호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내무반 동기들의 결혼식에 하나씩 참석했다. 모두들 가정을 꾸리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20대 초반의 그 시절로 돌아갔다. 서로를 군번으로 부르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2000년대가 되어 정호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내무반 동기들의 소식을 들었다. 철수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직이 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상진이는 농사를 크게 지어서 마을에서 인정받는 농업인이 되었다. 영수는 공무원으로 꾸준히 승진해서 과장급까지 올랐다. 최상훈 선임은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2010년대 정호는 50대가 넘었다. 그 사이 내무반 동기들과의 연락이 예전만큼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연락했다. 누군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리면 모두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조문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다. 2020년이 되어 정호가 60세를 넘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손자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도 종종 받았다. 정호는 그럴 때마다 내무반에서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1985년 정호가 결혼할 때 내무반 동기들이 모두 참석했다. 철수가 주례를 서고 상진이와 영수가 축가를 불렀다. 최상훈 선임은 멀리서도 달려와 축하해 주었다. 그날 정호는 깨달았다. 이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보다 더 끈끈한 전우애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1990년대 중반 정호가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에 부딪혔다.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철수가 먼저 나섰다. 자신이 모은 돈을 선뜻 빌려준 것이다. 상진이도 고향에서 농사지은 쌀을 보내주었고 영수는 관공서 일 처리를 도와주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정호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우리가 언제 남이었나?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철수의 말에 정호는 눈물이 났다. 내무반에서 배운 동료애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2000년대가 되어 정호가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슬픈 소식이 들려왔다. 함께 고생했던 동기 중 한 명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장례식장에서 내무반 동기들이 모두 모였다. 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빈소에서 밤을 새우며 옛 이야기를 나눴다. 마치 내무반에서 연탄 난로를 둘러싸고 이야기하던 그때처럼. 세월이 흘러 2010년대 정호는 50대가 넘었다. 그 사이 내무반 동기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철수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고 상진이는 농업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영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최상훈 선임은 고향에서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모임을 가졌다. 만날 때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 서로를 여전히 군번으로 부르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내무반에서의 추억, 연탄 난로 이야기, 그때 들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다. 2020년 정호가 60세를 넘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화상통화로 만난 동기들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20살 때와 같았다.
정호는 종종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내무반에서 함께 보낸 밤들, 연탄 난로 주변에서 나눈 대화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손자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정호는 그에게 말해주었다. 군대는 힘들겠지만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도 정호는 가끔 그 시절의 노래를 듣는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픈 사연, 패티김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노래들을 들으면 어둠 속의 내무반이 떠오른다. 26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웃던 그 시간들, 연탄 난로의 따뜻함, 동기들의 웃음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시절의 노래들, 모든 것이 그리운 내무반의 밤이다. 그 밤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정호가 있고 그 추억들이 있기에 지금도 행복할 수 있다.